집중 토론 이상돈 김효정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이달 중에 이제 뭐 방송사 대담 형식으로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몰카 공작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약간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야당에서는 뭐 사과 설명이 아니라 수사받을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체로 얘기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든가 또 이제 재불찰이다 뭐 이런 정도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처음에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너무 키운 것 같고 또 어떤 답을 내놔도 야당 또는 야권에서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안고서 총선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감 표명하고 이제 불찰이다 정도고 타이밍이 좀 너무 늦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또 뭐 크게 뭐 감찰 특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여론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거로 보시나요? 야당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죠. 그거는 사실상 우리 정치 진영이 너무 양극화된 그 대체 정국이기 때문에 무슨 답을 해놔도 야당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유감이나 이제 불찰 정도로는 뭐 안 되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입장 표명에 더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든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같이 제시될 수도 있을까요? 응당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웅 의원 같은 분은 뭐 사저에 가 계셔라 아니면은 뭐 잠깐 외국에 나가 계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조금 더 진일보된 입장이나 액션이 나와야만 그나마 조금 수긍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윤한 갈등, 소위 윤한 갈등이 무슨 약수속 대련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담화 형식으로 하는 것, 신년 기자회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거야말로 이거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약속 대련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추가 질문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것이냐. 과연 눈높이에 맞는 뭔가 그 해법이나 얘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지금 이철규 의원 등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몰카, 오히려 피해자다. 과오나 불법이 있어야 사과하는 거지. 피해자한테 뭘 하라는 것이냐라는 둥, 무슨 뭐 주거 침입이라는 둥. 국가 기록물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적어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겠냐. 벌써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자회견 열어서 모든 질문 다 받고 조금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그 방송 대담 형식이 아니라 아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겠다. 그래서 뭐 추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풀리지 않겠죠.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떤 형식이 좋을까요? 형식은 아직 뭐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니 근데 뭘 해도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내용의 본질을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거죠. 온 국민이 좀 창피한 일이니까 거기서 제가 좀 매듭을 짓고 지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걸 가지고서 질질 끄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야당도 웬만한 선에서 좀 받아들이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뭐 이런 그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건 보지만 효과는 별로 이렇게 별로 없지만 그 정도 하고 그쳐야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5대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컷오프하겠다. 그러니까 공천을 안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대 혐오 범죄가 내용을 보니까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이렇게 5가지인데 여기에 해당될 분들이 제법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부터 좀 잘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공세를 하고 있고 음주운전 기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윤창호법 2018년 이후는 이제 물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년 전은 또 약간 또 예외가 되나요? 아마 그런 부분 갖고도 논란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선거 때마다 그 공천 이제 기준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2개 있죠. 하나는 도덕성 윤리 기준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뭐 평가, 성과 이런 건데 정말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성범죄, 뭐 음주운전, 뭐 갑질, 뭐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한 게 이거보다 훨씬 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그거는 재판에서 하는 얘기지. 어떻게 정치 세계에서 무죄 추정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과거 보면 말이죠. 2012년이나 뭐 전이나 모든 정당이 무슨 이런 논란거리만 했으면 다 공천을 배제한다고 아주 그냥 윤리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양 진영의 말하자면 대표라 할 사람들이 다들 여기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이런 양당에서 무슨 공천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좀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체가 자기도 뻔뻔하잖아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정성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뭐 등등등 하는 게 뭐 갑질 뭐 그런 건 범죄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불미스러운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위증인이 재판 방해 같은 거는 그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거. 다만 이게 이제 유죄 확정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럼 공천에서 유죄 확정 안 되면 뭐 그 온갖 재판 받는 사람들 다 그냥 공천할 겁니까? 과거를 한번 보세요. 무슨 시비가 걸리면 다 그냥 다 컷오프를 했다고요. 또 그런 정당이 승리했다고요. 근데 뭐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 컷오프 시키겠다. 컷오프 당한 분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준이 뭐냐 또 그 이를테면 뭐 정성 평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그거를 질 수 있느냐. 이를테면 증오 발언이랄지 혐오 발언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꼭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공천 부적격 기준은 뭔지 좀 보자라고 봤더니요. 그 5가지 기준이 동일한데 그 증오 혐오 발언하고 이쪽은 마약 범죄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러면 그쪽의 음주 기준을 보니까 다 똑같은데요. 20년 3회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기준에 비추어도 이재명 대표는 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당의 그 부적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년 3회면은 이거는 한 번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적격 기준에 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뭐 과거보다 사실은 양당이 모두 도덕적 기준에서 많이 퇴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비판을 한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과거에 민주당도 기소만 되어도 이제 공천 배제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당 공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덕적 기준이나 또는 엄밀한 이런 잣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퇴행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개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공격했던 그 지점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기준에 비추어 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뭐
사실을 모르고 비판 먼저 하고 보는 그런 행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천 기준이 이렇게 논란을 빚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공정성 시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 공천한 그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200개 뭐 그 지역구를 갖다 하는 거 보면 처음엔 좀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네. 가서는 뭐 그냥 밀리면요. 그 하기도 바빠요. 그 공천 과정이라는 게 너무 이게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처음부터 그 각 당에서 과거 보면은 소위 그 선명성, 도덕성 경쟁을 했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좀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게 돼버렸냐 하는 거죠. 난 이런 말 하는 게 양쪽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자기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난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공허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기준과 관련한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공천 심사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 뭐 시작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마케팅이 이제 활발하다고 합니다. 공천 단계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내세우고 특히 이제 비명계 인사가 출마 예상되거나 이제 현역인 지역에 친명 인사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기도 하고 또 친명 인사들끼리 이제 맞붙는 경우에는 내가 더 친하다, 이렇게 내가 더 친명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봐야 될 거고 결국은 또 본선으로 갔을 때 여야 이제 그 대결로 갔을 때 친명 마케팅이 계속 유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거도 그랬지만요. 그 항상 그 당에서 보면은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죠. 지금 민주당은 주류가 이제 이른바 친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천 받기 위해서는 뭐 이제 친명 이렇게 뭐 하고 또 우리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공천이라는 게 아주 그냥 4년마다 본선보다 아주 더 고약한 게 이거 공천입니다. 이 공천 경쟁이라는 건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온갖 연고 뭐 등등에다가 또 이른바 무슨 경선을 한다 그래도 그 경선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천제도를 갖다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가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뭐 결선 투표를 하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4년마다 보면은 그 당에서 주도권을 놓고서 지금 민주당은 뭐 친명 비명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사람 성씨 붙여가지고서 무슨 친박이니 친노니 친문이니 뭐 친명 뭐 반윤 우리가 정말 우리 정치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참 한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안보랄까 경제 발전 그것이 자신들의 업적이고 그것을 내세웠잖아요. 반대로 보거든 민주당은 그래도 대중과 호흡하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좀 좋은 정치를 한다. 뭐 이걸 내세웠는데 이런 뭐 친명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 보면 민주당의 난 그 기본 정신하고서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각 당의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보통 이제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공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공정한 그 공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야 양쪽의 어떤 공천 과정을 보실 때 평가를 하신다면 어디가 더 지금 잡음이 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뭐 다 똑같습니다. 각 당에서 서로들 그냥 이른바 갈려서 공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 구조가 뭐 영남은 저쪽, 뭐 호남은 이쪽에서 그냥 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고 수도권도 보면은 이게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사실상 당선이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는 사실상 이게 자기의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 불투명한 말이죠. 불공정한 또 이제 온갖 개판이 이해은의 그 배경을 잘 알 수도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이런 이존 투구식의 뭐 친명 마케팅이니 또 저쪽에서는 뭐 친윤 마케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우리 정치가 하나 나아지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 볼 것 같으면 역대급으로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존 투구 뭐 이런 뭐 무슨 정치가 나아가야길 무슨 정책 비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 사람 성씨 갖고 싸우는 거 이렇게 좀 개탄할 만합니다. 역대급으로 뭐 개탄할 만한 이전 투구 양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추천제 말하자면 전략 공천을 한 50군데 한다고 하니까 아마 시쳇말로 난리도 아닐 겁니다. 50군데를 전략 공천하면 준비하고 있던 후보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며 너무나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아마 그 예민해 있을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도 최근에 이제 친명 마케팅 소위 이런 얘기 나오는데 21대는 친문 마케팅이었죠. 22대는 또 친명 마케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이제 워낙 이제 지금 현재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예비 후보들이 내가 진짜 친명이다 이런 경쟁도 지금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위 비례대표 의원들이 뭐 어느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그 출마 선언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민생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하겠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을 국회의원 한 번씩 했던 분들이 현역들이 또 그거를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 양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신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양당 하기 나름이다. 신당의 미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불과 뭐 70여일 남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당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제 그 신당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준석 개혁 신당하고 양양자 한국의 희망 그 신당이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4개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신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만든 이제 미래대연합 여기가 이제 조만간 또 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텐트 정도 쳐지고 설 이후에 가서 이제 5개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 전에 어머니 참 유명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텐트가 쳐지냐. 그걸 언론에서 말하기 좋아서 텐트라 그러지 그거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전과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한쪽에서는 저쪽 당을 그냥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과 또 거꾸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양당이 아니니까 뭐 당을 같이 하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해봤자 합쳐봤자 또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3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벌써 보면요. 처음에 뭐 움직일 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잖아요. 어느 당이든 간에. 그리고 제3당이라는 것도 해본 사람은 그 비애를 잘 압니다. 제3당에서 그 지역구 당선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국회의원 후보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대치 때문에 큰 것이지 과연 실제적으로 선거에 가서 제3당이 그런 기대를 낼 것인가? 저는 우리 과거에 겪어본 바에 또 잘 알겠지만은
좀 상당히 그건 쉽지 않습니다. 5개가 다 모여져도 쉽지가 않다고 그 보시나요? 모이는 것이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이것저것 음식 갖다 섞어서 끓이면 그게 음식이 잘 되겠습니까? 고유의 맛을 내는 뭐 비빔밥 뭐 고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질적인 사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말이죠. 이낙연 전 총리나 그 나온 사람들 말이죠. 우리 몇 년 동안에 여야가 예. 극심하게 대립했던 몇 개의 중요한 그 법률이 있잖아요. 뭐 검수완박법이니 뭐 예. 종부세법이니 뭐 예. 공수처법 같은 거. 그거 모두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합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고 단지 우리가 세가 약하니까 합치겠다는 거니. 예.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무슨 텐트를 칩니까? 아니 그 말이 명당 같아요. 아, 추운 겨울에 텐트 치기 어렵다. 그러나 뭐 텐트는 4월 10일에 이제 쳐지는 거니까 4월은 뭐 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이제 미래대연합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뭐 이제 합당의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요. 2016년 국민의당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정말 민주당 일당 체제에 대해서 좀 신물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것인데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워낙 호남에서 우세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개혁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단 심판하고 보자가 먼저예요.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제3지대가 뭔가 그 싹트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설사 본인의 그 지역구였던 담양, 한평, 뭐 영광 이런 지역 있잖아요. 예. 그 지역구에 나가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그게 지금 이제 호남의 민심이자 정서이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5개 신당 합쳐질 가능성은 저는 짧게, 예. 신당도 양당 체제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